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 따로 상견례를 할 필요가 있겠나? 여자는 혼수, 남자는 집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우리 딸이 은행에 다니니 결혼 후 경제적인 권한은 딸이 가져가는 게 좋고, 둘 다 일하니 사위와 가사 분담은 당연히 해야겠지.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몰랐네. 나는 기왕이면 반반씩 부담하는 결혼이 좋겠다고 생각해. 요즘 남자고 여자고 다 반반 결혼하는 문화 모르나? 돈을 얼마나 모아놨다고 반반 타령인가. 어차피 그거 자네가 보태주는 돈 아닌가. 중소기업 다닌다면서 자네 아들이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 내 돈이 아들 돈이지 뭐. 자네 딸이 연봉이 높아서 그만큼은 못 모았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서 결혼할 만큼은 모았네.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 32 3평 1채라고 하면 부담되기는 하지. 그게 20억에 가까운 가격이니까. 우리 딸 근무하는 은행이 강남에 있고 자네 아들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여의도에 있으니 중간에서 살기 좋은 곳을 찾은 거지. 아니면 자네가 아들과 그 사이를 조정해 보게. 내가 말하지 않았나. 아들이 청약에 당첨돼서 착실하게 모아서 분당에 집 한 채 마련했다고. 분당 지하철도 잘 되어 있으니 강남이고 여의도고 다 갈 텐데 꼭 서울에 집 한 채를 요구하는 게 맞는가?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하는지 자네가 더 잘 알겠지. 내가 자네 마음 그럴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막말로 우리 딸 금융권에 있다고 좋은 손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나?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딸 시집 보내는데 고작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된다고 지들이 좋다니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나는 평생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치며 돈 욕심 없이 살아왔네. 한 푼 두 푼 모아서 경기도에 집 마련한 게 20년도 채 안 돼. 자네처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란 게 있네. 그리고 자네가 집 한 채만 바란 게 아니지 않은가. 예물이며 차까지 바랐으면서 자네 아들이 우리 딸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힘들어 보여서 우리 딸이 차라리 결혼할 때 차 한 대 사달라고 한 거지. 그것뿐인가?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명품 선물 얼마나 받았던지 그 할부금 갚느라 등골이 휘었네. 그렇게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야 어찌하겠나. 그래서 자네 아들이 내 딸 짝으로는 아쉬웠던 걸세. 학벌만 좋으면 뭐하나. 직장이 딸리는데. 재테크라도 해서 어떻겐 돈 벌 궁리를 해야지.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 우리 딸 연봉에 기대서 살 생각으로 잡은 건가? 말 조심하게. 내 아들이 좋다고 쫓아다닌 건 자네 딸 아닌가? 우리 아들도 마음에 든 사람 있었는데 그거 깨놓은 게 누군데. 하여튼 어떻게 대출을 받더라도 서울에 집 없으면 우리 딸 못 보낸다네. 그렇게 알게. 그렇게 알 필요도 없네. 나는 자네랑 사돈 맺을 생각도 없고 자네 닮은 수진이도 내 며느리 삼을 생각 추호도 없네. 가자 민수야. 친구가 먼저 일어나려는 거 제가 먼저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고 아들은 당황하다가 결국 제 뒤를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나이는 68세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은 저를 따라 교사가 되어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와 일찍 결혼해서 잘 살고 손주도 2명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장가가 늦어 언제 짝을 만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제 60년 지기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인연도 있나 싶어 기뻐하며 친구에 이어 사돈까지 맺게 되었으니 경사라 생각했지만 상견례를 하고 나서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내 아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도 참담한 표정이었고 여의치 않은 집안 환경에 기가 죽어 있었으니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어릴 적 잘 살지 못한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야무지게 자기 밥그릇 챙길 줄 알고 공부 욕심도 있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남인녀로 아들, 딸을 키웠습니다. 저 역시 형제가 누님 하나뿐이라서 서로 많이 의지했는데 제 자식 또한 이렇게 나란히 아들, 딸 낳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 안사람 또한 딸도 키워보고 아들도 키워보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딱 나와줘서 좋았습니다. 다만 속 한번 안 썩여본 내 자식들인데 결혼하면서 오히려 제가 자식들에게 자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욕심 없이
소신껏 평생을 살아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딸은 자기 알아서 제 앞가림하며 살게 되어서 큰 걱정이 안 되었는데 아들은 학벌에 비해 직장이 좋지 않아 앞서 상견례에서 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60년 지기 친구에게 말이죠. 한때 한 동네에서 살아서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부모님들이며 자식들이며 형제 이상으로 지냈던 친구에게 내 아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게 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흔히 그 당시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것처럼 저 역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작은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교육 열정이 있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책과 가까이 하고 열심히 공부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책만 보았고 책이 제 최고의 친구라고 여겼는데 어느 한 아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는 맨날 재미없는 책만 보냐? 나랑 술래잡기나 하자. 술래잡기 나는 책이 더 재밌는데 얘가 노는 걸 잘 모르네. 일단 1번 한번 해봐. 술래잡기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자. 내가 친구들 모아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친구는 참으로 적극적이게 책 읽는 저를 불러 잠시만 기다리라 했고, 이윽고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 술래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저는 책을 아래다 놓고 술래잡기를 했는데 자꾸만 제가 술래를 하게 되니 재미가 없었죠.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기가 대신 술래하겠다고 해서 다시 놀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숫기 없는 저를 친구들 사이에서 놀이를 껴준 녀석이 바로 양태호라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지만 숫기가 없어 친구가 많이 없는 반면 태호는 공부는 못했지만 친구가 아주 많고 활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 친구 사귀는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책의 재미를 느껴 살아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또 다른 재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태호는 저를 많이 챙겨주었고 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던지 저와 붙어 다녔습니다.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태호가 제 곁에 있으니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친구들이 생기면서 맨날 학교 갈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태호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한다며 간식 같은 것을 집에서 싸주면 항상 저만 몰래 주었습니다. 다른 애들 서운해 할 수도 있다고요. 뭔가 기뻤습니다. 부모님 외에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게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졌는지 제 어머니께서 덩달아 웃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철수가 친구가 많이 생겨 엄마는 기분이 참 좋다. 공부도 좋지만 네 나이 때는 노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책도 재밌지만 요새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태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놀자고 해요. 간혹 귀찮기도 하지만 좋아요. 태호라는 친구가 우리 아들 마음에 쏙 들었구나. 언제 한번 데리고 오너라. 엄마가 부침개랑 떡이랑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그럼 내일 태호한테 물어보고 같이 집에 데리고 올게요.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초대하는 친구라 엄마도 태호가 궁금하구나.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뜰듯 기뻤습니다. 저는 항상 몸이 약하기도 하고 책만 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태호라는 친구가 생기면서 그 친구를 내 친구라고 부모님께 소개할 수 있는 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친구를 데려오는 게 들뜬 어린 저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부모님께서는 귀엽다는 듯 바라보셨고 누나마저도 친구 생겨서 좋겠다 하며 저를 맞춰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래? 우리 엄마가 부침개랑 떡 만들어 주신대. 오늘은 우리 엄마가 좀 아파서 일찍 가야 하긴 하는데.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태호가 우리 집에 못 놀러 온다는 게 아쉬웠지만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꼭 놀고 싶었던지 수업 내내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하교할 때 제 옆에 찰싹 붙었습니다. 나 오늘 니네 집에 그냥 가서 놀다 올래. 엄마 편찮으시다며 가봐야 하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놀고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모처럼 네가 날 처음으로 집에 초대해 준 날인데 빠질 수 없지. 대신 많이 놀진 못해. 조금만 놀다 갈게. 개구쟁이 태호 녀석은 오랜 고민 끝에 기어이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편찮으신데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상관없다며 우리 집에 결국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태호를 못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 같이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헌책방에서 발견해서 산 재미있는 책들이 있는데 태호는 별로 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줄 생각에도 기뻤습니다. 태호와 나란히 손을 잡고 맨날 지나치지 못했던 문방구와 뽑기도 그냥 지나치고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나 네가 태호구나. 잘생겼네. 얼른 들어와서 앉아라. 뜨끈한 부침개 지금 막 굽고 있는데 잘 맞춰서 왔다. 니들이 먹을 복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어른스러운 태호의 말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웃음이 터지셨는지 멈추질 못하세요. 태호는 정작 어머니께서 왜 웃는지 모르고 말입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태호는 영락없는 어린애이지만 가끔씩 어른의 말투를 따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뜻을 부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는 식이었지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따라 하는데 그 뜻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태호와 저는 출출한 김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뜨끈한 부침개를 허겁지겁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떡도 쪄주셨는데 부침개를 많이 먹다 보니 떡까지는 들어갈 배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배가 불렀던지 땅땅배를 치며 뭐하고 놀 것인지 궁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태호한테 보여주었습니다. 태호는 역시나 거절을 했지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 이 책 되게 재밌어. 나 한글도 잘 모른단 말이야. 맨날 받아쓰기 백제 이론에는 내가 무슨 책이냐. 그럼 내가 읽어줄게. 너도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책을 좋아하게 될 거야. 제가 태호에게 책을 읽어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제 첫 친구이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태호도 좋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공유하면 더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호가 책을 좋아하는 게 제게 더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전기수라도 되는 것처럼 태호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태호는 생각보다 쉽게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태호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의 책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빨리 떼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떼면서 태호도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저희 사이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노는 대장이었던 태호가 어느 날부터 책을 가까이 하자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어울리는 친구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태호는 저랑 더 친하게 지내길 바랬고 저도 태호네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너네 집보다 더 좁고 식구들도 많아. 심술 부리는 동생들도 있으니까 이해해. A 동생이 어리면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엄마는 시장에 가서 장사하러 나가서 뭐 해줄 사람도 없어. 강냉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책 읽어줘. 태호는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제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저는 열심히 목이 쉴 정도로 책을 읽어줬고 어느새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태호 동생들이랑 바로 소니 누나도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며 우리는 돈독한 친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끼리도 우연찮게 얼굴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태호의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 혼자 5남매를 키우시면서 시장에서 장사하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탓에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온 경우가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밥은 굶고 살지는 않았던 터라 저희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태호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죠. 아버지께서는 태호가 육성회비를 너무 많이 밀리면 대신 모른 척 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태호 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지으며 감사하다 했습니다. 태호가 저와 함께 지내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도시락이며 육성회비까지 내주시니 태호 어머니는 저희 집이 그야말로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래 태호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위에 형처럼 바로 공장 가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진학한다 하니 태호도 공부하고 싶다. 졸라서 중학교에 같이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시절도 함께 보내었고 태호가 모르는 것은 제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부 욕심이 생긴 태호는 성적이 올랐고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갈 생각을 했지만 태호 집안이 워낙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는 말에 태호가 얼마나 울었던지 한동안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았지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사춘기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었으니 그 속상한 맘 누구보다 이해되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태호가 나타났고 잔디밭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진학 못할 것 같아. 너 덕분에 공부에 취미가 생겼는데 가난이 죄다. 정말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야. 벌어서 성공해서 내 자식은 이런 서름 안 겪게 할 거야. 너는 꼭 성공할 거야. 태호야, 배울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길은 열려 있을 거야. 나 가방끈 짧아도 친구 해줄 거지. 철수야? 당연하지. 너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쭉 내 친구야. 내 변치 않는 중마고이고 언제고 너는 죽을 때까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벗이야.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잔디를 적셔갔고 저는 그런 태호를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태호와 저는 변치 않은 우정을 지키기로 다짐했고 마치 삼국지의 명장들이 맹세를 맺는 것처럼 변치 않는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태호 없이 고등학교에 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그 누구도 태호를 대신할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태호는 특별했고 제게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가끔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나면 태호가 구운 고구마랑 떡도 가져다 주고 했는데 공부하다 태호가 주는 간식을 먹으면 행복했습니다. 저는 태호를 위해서 나중에 도움될 노트를 만들어서 주기도 했고요. 꼭 태호가 고생한 만큼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대학 시험 전날에는 태호가 엿을 주었는데 그 엿 덕분이었던지 저는 사범대에 합격했습니다. 제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기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꼭 교단에 서고자 했습니다. 군대를 갔을 때 태호와 연락이 끊기기는 했는데 그때 태호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신경 쓸 것이 많아서였습니다. 전역하고 태호 결혼식 못 간 것에 대해 미안하기도 해서 군 생활했던 월급을 모두 모았던 것을 태호에게 내주었습니다. 야, 철수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월급을 다 모아서 내놔. 모아서 등록금이나 보태지. 아니야. 내가 너 결혼식장에도 못 갔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 사이에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못 해줘? 고맙다, 철수야. 정말 고마워.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우리 와이프 그 음식 솜씨가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좋아서 내가 집 밥 먹는 맛 난다. 그래, 언제 한번 갈게. 저는 태호에게 조만간 신혼집에 놀러 가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태호는 돈에 고마워하며 얼른 너도 선생님 되어서 장가가라며 울어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학창 시절의 풋풋한 순수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정이 굳건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태호와 지내다가 저는 대학 졸업 후 교사가 되었습니다. 태호 말 맞다나 저는 머지않아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되어 같은 학교 교사였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일 때는 태호 부부인지라 만나기가 무안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니 다 같이 부부끼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식 날에 태호가 태호의 아내와 함께 멀끔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태호를 알아보고 더 반기셨고 태호의 아내 또한 우리 며느리처럼 곱다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태호는 민망해하며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았습니다. 신랑인 제 옆에서 사진을 찍은 후 태호가 알만한 초중학교 동창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와 얼른 식당으로 갔습니다. 현재 모습이 스스로 많이 초라해 보였는지 친구들이 아는 척을 해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 태호가 돈이 없었던지 축의금을 1,000원을 내었더라고요. 당시 80년도 때라 축의금이 거진 5,000원이나 10,000원은 냈었는데 두리워서 1,000원만 내고 간 게 저는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받은 액수가 적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혹시 태호가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오랫동안 안 갖는 건가 싶기도 해서 저는 태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막상 제가 무슨 도움을 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 당시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에 비해 일이 너무 힘들었던지 불만 불평을 달고 살기도 했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아내와 함께 맞벌이하며 적은 월급 받고 살았는데 바로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는 고민 끝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태호가 먼저 했는데 제가 먼저 아이를 낳게 되자 태호의 얼굴이 그닥 밝지는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안아 너무 기쁜 와중에서도 태호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명랑했던 태호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겠다. 예쁜 딸아이 얻어서 나도 딸 하나 갖고 싶은데 영 애가 잘 안 생기네. 내가 돈 못 벌어서 아내가 불안해서 그런가? 그런 소리 말어 태호야. 조만간 너 닮은 예쁜 아이 생길 거다. 내 삶은 나는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다. 네가 좋고 친한데 때로는 네가 질투가 나고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해. 솔직히 말하는 거야. 이 감정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철수야. 태호는 저를 볼 때마다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태호에게 뻔한 위로밖에 해줄 수 없는 게 슬펐습니다. 괜찮다며 언젠가 너는 훨씬 잘 될 것이다 라는 진부한 위로였지만 더 이상 태호는 그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차츰 줄어들다가 제가 둘째 아들을 갖게 되면서부터 아예 연락이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화하지 않는 한 태호는 연락하지 않았고 그게 아마 자식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었기에 어줍잖은 위로 대신 태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돈 쪼개가며 저축하고 교육시키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좋아했기에 아들, 딸만큼은 책을 많이 읽히려고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조차 짐이라며 아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책이냐며 잔소리하는 통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 푼 안 되는 교사 월급으로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아내 몰래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둘을 키우면서 늘 살림살이가 빠듯했습니다. 아내는 그것 때문에 교사 일을 계속할 걸 후회도 했지만 이미 늦었던 때였죠. 그래서 저한테 눈 딱 감고 들어오는 촌지며 뭐며 다 받으라고까지 했지만 저는 돈보다 당연히 소신이 우선이었고 누구 인생 꼬일 일 있냐며 아내와 대판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울면서 돈이 너무 없으니 이런 거 아니냐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답답하고 유도리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남들 다 받는 거 같이 받으면 어때서 돈을 벌면 투자도 하고 더 돈 벌 일을 해야지. 어째 사람이 예적금 밖에 몰라. 애들 키우면서 중요한 게 뭔지 잃어버리면 사람 나락 가는 거 한순간이야. 소신을 지키며 살아야지. 온갖 불의에도 안 흔들리는 법인데 돈 때문에 우리 사명을 잊으면 안 돼. 잘났다. 정말 당장 이번에 전세금 계약 만기되면 올려달라고 할 텐데 애들 뭔 거 입는 거나 너무 살기가 힘들어. 아내의 대학 동기 친구들은 다시 집을 잘 가서 그 당시 비싼 가방이나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아내는 항상 누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편과 저와 늘 비교가 됐는지 답답하다고만 했습니다. 제 아들, 딸들은 안 사람과 절 닮았던지 둘 다 공부 욕심이 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딸은 교사인 저를 보고 자기도 교사가 되고 싶고 꿈을 키워나가 교대를 갔고 아들은 딱히 하고 싶은 것은 없었지만 공부를 잘해서 Y대학교를 갔습니다. 둘 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간 덕분에 저희는 모아놨던 등록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1푼, 2푼 악착같이 모은 돈이랑 합쳐서 저는 드디어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 자식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소신으로 인해 돈 때문에 발목 잡혀 살아갈지 태우는 다니는 공장을 그만두고 투자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땅이며 집이며 언젠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빚지는 것을 무서워하던 저와는 달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빚을 져서 땅과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고 뭐고 심지어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다가 부동산이 떨어지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게 다시 회생할 수 있었고
태호는 언젠가 그날이 오기만을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위 기회는 닿질 않았고 주변에 돈을 갚지 못해 형제들이고 친구들이며 다 끊어지게 되면서 녀석도 어려운 시절을 이어갔는데 그때 바로 태어났던 게 수연이라는 딸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아들보다도 6년 정도 더 늦게 태어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평생 애 없이 살 줄 알았다는데 뜻밖의 가장 어려울 때 생긴 딸 덕분에 태호는 다시 희망을 갖고 먹고 살기 위해 막노동에 나갔습니다. 집만 있지 돈이 없었던 태호는 그날이 오는 것을 못 버텼기에 애 분유값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속가리를 했는데 그런데 태호에게 죽으라는 법이 없었던지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태호가 기다리던 그날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호가 은행 빚을 끼고 가지고 있었던 집이 무려 세 채였는데 이것들이 모두 2배씩 가격이 오른 가격에 팔리게 되면서 태호는 갑자기 돈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은행 이자와 빚을 다 갚고도 태호에게 크게 남는 장사였습니다. 태호는 이참에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게 되니 부동산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주기는 했는데 저야 워낙에 관심이 없어서 돈을 투자를 안 했지만 그래도 태호가 건넨 물건들이 투자 가치가 있었던 상품이었던지 나중에 보면 다 오르고는 했습니다. 태호는 서울의 큼지막한 평수에서 살게 되었고 딸 수연이에게 서름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연이는 공부에 크게 흥미가 없었지만 저희 아이들 크는 것을 본 재수 씨에게 혼나가며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친구 자식들 다 명문대를 들어갔으니 수연이도 계속 공부하라고 등 떠밀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간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닮아 돈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노력해 금융권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있다 보면 돈 융통하기가 쉬우니 태호는 딸이 더할 나위 없이 더 자랑스러웠겠지요. 태호는 부동산을 하면서 땅이며 집이며 경매까지 손을 뻗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안 된 것도 많았지만 잘 된 것이 더 많아 태호는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들을 봐도 숨지 않았습니다. 항상 띵똥거리면서 살고 밥 계산이나 술 계산은 거의 태호가 많이 했고 태호는 그 옛날처럼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호가 잘 된 것이 좋았습니다. 저 또한 자식들이 크면서 마련한 집 덕분에 그래도 산 가격보다 많이 올라서 돈을 벌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연휴 때 태호가 저희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잔을 주고받다가 다음 날까지 머문 적이 있었는데 제게 술김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 내가 제일 먼저 집을 마련한 투자금을 어떻게 구했는 줄 알아? 바로 네가 군대 생활하면서 준 돈 덕분이었어. 그 돈으로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땅을 샀는데 그게 얼마 있다가 훌쩍 올라서 때마침 그걸 팔고 부동산 투자 금액을 만든 거야. 그때부터 내 투자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 내가 너한테 은혜가 많다 임마. 그럼 네가 나 결혼했을 때 결혼식장에 왔을 때는 형편이 괜찮았어. 막 땅을 판 때였으니까 그리 나쁘진 않았는데 애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정도는 아니더라고. 어설프게 성공했다는 거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저는 태호의 말을 듣고도 제 도움이 아니라 네가 잘 될 녀석이었으니 잘 된 거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은 형편에도 제 결혼식에 축의금 1,000원을 낸 태호가 뒤늦게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때 1,000원을 냈냐고 물으려다가 그냥 다 지난 일 같고 쪼잔해 보일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것이 아까웠나 싶기도 했지만 그때는 우리는 20대였고 지금의 우리 자녀들보다도 어린 나이였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호의 딸은 은행권에 취업해서 자랑이 되었지만 제 아들은 그에 비해 썩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해서 여기저기 인턴 제의를 많이 받아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 대기업에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지 하루아침에 그만두었습니다. 느닷없이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하면서
법관이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아들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법고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들은 로스쿨에 가는 돈이 아깝다며 사법고시 출신이 더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편견에 끝까지 매달리다가 결국 합격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날려버렸습니다. 사법고시의 쓰디쓴 맛을 보고 포기한 아들은 이미 30대 중반에 이르렀고 아무리 유능해도 그 나이에 일반 회사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우연히 고등학교 선배가 차린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연봉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선배가 주는 대로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사법고시에 시간과 경력을 날려버린 것이 아쉬웠지만 아들은 후회하지 않는다며 자기가 할 만큼 했으니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으면 미련이 남았을 테니 미련이 덜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선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며 편하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그러면 됐다. 네가 만족하면 된 거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내처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아들의 인생이니 부모로서 참견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제때에 결혼하고 시집가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아들은 어느새 나이를 먹어 내일 모레면 40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데려와 장가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은근히 부담 주지 않고 기다렸는데 조만간 데려오겠다고 말한 지도 6년이 지나도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퇴직하기 전에 두 자녀 모두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딸만 보낸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여자가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소개를 하지 않으니 자꾸만 아들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걱정이 많아서 제 감정을 내보이기가 그랬습니다. 올해로 39세가 된 아들이기에 선이라도 보여줘야 하나 싶었지만 아들 고집에 순순히 볼 리가 없었습니다. 딸이 낳은 손주들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저는 아들을 닮은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여 만에 여자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어차피 데려올 거 왜 일이 늦었냐며 너랑 만나는 여자가 누구라고 했지. 전에 대기업 다닐 때 만났던 사람 아니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 친구와는 오해로 헤어졌고 이번에 데려올 사람은 새로운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며 이제 40이 다가오니 결혼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결혼을 서두르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한다고 하니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반겼고 아내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집안에 똑똑한 여자를 들이면 좋다고 하면서 나이도 6살 어리다고 하니 적은 나이가 오히려 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애도 못하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여자를 데려오겠다니 참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서 먹자며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겠다고 했지만 저는 돈 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었는지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알아서 살 텐데 왜 나를 고생시키려 해요. 하여튼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야. 아내의 퉁명스러운 말에 아들이 웃으며 어머니 고생하실까봐 며느리가 일부러 밖에서 먹자고 한 거예요 라고 말하니 아내는 참 센스 있는 며느리네라며 화답했습니다. 모자 사이에 참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며느리감이 시어머니 고생까지 생각해주다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전날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며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약속한 음식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치 무슨 시험이라도 보는 것처럼 긴장된 마음에 아내도 몇 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곧 아들이 도착했고 그의 뒤를 따라오는 여자가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의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올 때 저는 그 얼굴에서 누군가를 떠올렸고 아내는 저보다 먼저 소리쳤습니다.
어머, 너 수연이 아니니? 태우 씨 딸 맞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 식당 분위기 너무 좋죠? 제가 골랐어요.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태우의 딸 수연이었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고 저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우의 어린 딸이 벌써 이렇게 커서 우리 아들의 신부감이 되다니 세상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친구와 사돈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우가 외동딸을 얼마나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우리 아들이 그의 사윗감으로 괜찮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이는 예의 바르고 참한 아가씨였고 그녀가 태우의 딸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태우도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고 했고 돌아오는 주에 직접 찾아뵙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태우가 놀랄 것 같아 미리 말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에요. 우리 아들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돈 있으니까 쓰는 거지. 우리 아들 벌이를 뻔히 알면서 우리 아들 돈 타서 쓰겠어? 친정에서 지원해주겠지라며 대답했지만 한편으로는 태호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직접 얼굴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지나고 태호가 드디어 제 아들과 만난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우리 딸이랑 내 아들이 결혼할 사이라는 거? 태호의 말투는 유감스러웠고 저는 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됐다더라. 미리 말을 하려다가 네가 직접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뒀다. 그래서 너는 둘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냐? 네 생각은 어때, 성민아?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 애들이 지들 서로 좋다면 결혼하는 거지. 너 우리 딸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지? 내 전부라는 거 알고 있잖아. 태호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참으로 서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물론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득한 녀석이었습니다. 학벌로 따지면 며느리보다 훨씬 좋았고 장점도 많은 녀석인데 태호가 마음에 안 드는 기색을 보이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자식에 대한 비판을 참을 수 없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정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잘 말해봐. 이 세상 반이 남자고 여자인데 또 좋은 사람 만나겠지.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하자라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태호가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일단 딸이 좋다. 성민이 네 아들 내가 어렸을 적부터 봤으니 내 아들이나 다름없지. 착하고 듬직하고 나도 네 아들 사윗감으로는 좋다. 다만 연봉이 우리 딸보다 못 미치니 그게 아쉬울 뿐이지. 그래 어찌되었건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 않아. 아들한테는 내가 잘 말해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 만약 결혼이 물 건너가도 우리는 친구지. 그럼 친구지. 그럼 됐다. 내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태코는 제게 그리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을 부족하게 생각하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태코가 말했듯 딸이 인생의 전부였기에 더 좋은 사람과 맺어지게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는 태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태코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내에게도 이 사실은 비밀이었기에 아내는 태코 딸이랑 결혼시키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잠시라도 아들이 태코에게 부족한 취급을 받은 걸 알게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내도 수연이를 크게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가 기가 세 보이던데 외동딸로 오냐 오냐. 자라서 우리 아들 잡으면 어쩌나 싶어서 신혼 때는 잘 지켜봐야겠어. 그래도 태권에 잘 사는데 돈 많은 집 며느리 들어오면 좋지 않아? 당신 돈 좋아하잖아. 돈이 좋은 건 내 아들이 그걸로 인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대 때문에 좋은 거지. 뭐 며느리 잘 산다고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질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이제는 중마고우인 태코보다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려 60년 지기 우정인데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나
어찌 보면 태코와의 우정을 지키는 일은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자식들의 감정 정리시킨 후 원래 친구 사이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아들에게 말을 시켜 보았습니다. 너 태코 아저씨 딸이랑 결혼 정말 괜찮겠냐? 저 많이 좋아해주고 착해서 좋아요. 근데 제가 아직 결혼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하고 싶었는데 수연이가 너무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 수연이가 밀어붙였어? 좀 그랬지요. 아파트 청약이 되기는 했는데 피를 좀 붙이고 팔까 싶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 입주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돈은 없고 저도 생각이 많아요. 내가 못해도 너한테 2억은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서 능력 없는 애비라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제게 해준 게 왜 없어요. 이날 이때껏 제 뒷바라지 해주시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분이신데 제가 더 부족해서 죄송할 뿐이죠. 너 대학 등록금 해주려고 모아놓은 거 우리 집 살 때 잘 썼다. 다시 내어주는 거니 결혼을 하든 말든 이걸로 집사람한테 보태고 해라. 내가 너 그래도 능력되는 한 다 줄 테니 아무 걱정 말어.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맙다 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그걸로 일단 해결하고 융자 얻어서 집 사고 만약에 못 갚으면 그때 다시 또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안아주며 정말 고맙다 말을 했고 사내 녀석이 무슨 눈물이야.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에 써먹어 한마디 해도 아들은 저를 더 꼭 안고 떼지 않았습니다. 간만에 어른이 되어서 아들의 품 안에 안긴 제가 너무 작아 보였고 우리 아들이 이제 나보다 더 크고 어른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내 자식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게 맞는 거라 여겨 마음을 비우고 기다렸는데 태코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며 말을 고른 모르다가 결정난 것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린애들도 아닌 자식들 무턱대고 갈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기왕 결혼이 결정되었으니 빨리 서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에 바로 상견례 하도록 하자. 상견례? 너 진짜 후회하지 않겠어? 어쩔 수 없잖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 풀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우리 자식들도 내 딸이 네 딸이고 네 아들이 내 아들 아니겠냐. 저는 태코의 말에 알겠다고 하며 어찌되었든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제일 피하고 싶은 결론이었지만 자식이 걸려 있으니 쉽사리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코 말 맞다나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상견례 자리에서 잘 풀자 싶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오자 저와 아내는 곱게 옷을 차려입고 애들이 알려준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번에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이번에는 미슐랭 맛집이라고 했습니다. 코스 요리가 1인당 70만 원씩 한다는데 상견례 좋은 자리인데 정성껏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어 했다며 이번에도 수연이가 잡았다고 했습니다. 10끼에 70만 원이라니 상상조차 못한 밥값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연이는 상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한 작은 행사라고 생각했기에 상견례 비용이 아깝지 않다 했는데 아들의 표정 또한 썩 좋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자식들이 계산한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내 말 맞다나 우리 아들이 기죽어 살진 않을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태코한테 선택을 하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거절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니 이 자리에 나온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태코와 아내가 도착했고 수연이와 제 아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는 아들과 결혼한 사람처럼 어른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손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태코도 그것이 거슬렸던지 헛기침을 했고 아들이 눈치껏 수연이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당장 결혼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 성민이 네 생각은 어떠냐? 나는 상관없긴 한데 급히 먹는 밥일수록 체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내년 봄쯤이 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돈도 좀 더 모으면 좋고 중소기업 다니면서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 다 네가 해줘야지. 그렇잖아도 내가 아들 집값으로 2억 정도는 보태주려 했어. 지금 일한 지 3, 4년밖에 안 돼서 아마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도 이번에 청약되었으니 2억으로 일단 분양받고 나머지 대출 받으면 집은 신축 아파트라 좋을 것 같아. 신축 청약 아파트인데 2억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서울 어디 당첨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능력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 말을 듣는 태코의 표정이 석연찮았습니다. 그 곁에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죠. 수연이가 태코 귀에 소근거렸고 태코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자네 혹시 아들 경기도 청약 아파트 들어가려 하는 건가? 왜? 뭐가 잘못되었나? 아니, 둘 다 직장이 서울인데 왜 경기도에서 살아? 비효율적이게. 가까운 데 살아야지. 요새 시간이 금인 거 몰라? 서울 신축 집값을 어떻게 감당하나? 우리 집도 서울에 안 사는 거 자네가 더 잘 알잖아. 아니, 교직 생활을 평생 했으면서 그렇게 돈이 없어? 나는 성동구의 아파트 정도는 해올 줄 알았지. 요새 떨어져서 20억도 안 하는데 서울 집값 오르기 전에 얼른 급매물 위주로 잡아야 돼. 내가 20억이 어디 있나? 그래도 아들네 신혼집에 바로 앞 지하철 뚫려서 한남이고 신선이고 다 갈 텐데 꼭 그렇게 서울에 집 한 채를 요구하는 게 맞냐는 걸세. 요새 서울 집값이 얼마나 하는지 부동산은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설마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라는 거 아니겠지? 아니면 자네가 차 한 대 사줄 텐가? 내가 자네 마음 그럴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막말로 우리 딸 금융권에 있다고 좋은 선자리가 줄줄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나?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딸 시집 보내는데 고작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된다고 지들이 좋다니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버거운 일이야? 집 20억짜리 요구하더니만 이제는 차 타령인가? 진짜 해도 너무 하는구만. 저와 태코의 말은 점차 곤두세워졌습니다. 수연이도 제 아들과 저희가 상견례하다 자칫 싸움으로 번지겠다 싶어서 중간에 개입해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둘 다 상해버린 상황이라 자식들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턱대고 차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집이랑 직장이 뭐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자네 아들이 우리 딸 맨날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번거로우니 힘들어 보여. 우리 딸이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할 때 차 한 대 사달라 한 거지. 대중교통 타면 자네 딸 어디 뭐 잘못되기라도 하나? 참 답답한 노릇일세.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중교통 무시하고 차만 끌고 다녔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참았습니다. 허나 저는 참았지만 태코는 참지 않았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이미 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태코가 참지 않으니 도가 지나친 막말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고 이 짓과 얽히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야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자네 아들이 내 딸의 짝으로서는 아쉬웠던 걸세. 막말로 학벌만 좋으면 뭐하나? 직장에 딸리는데 재테크라도 해서 어떻게든 돈 벌고 정리를 해야지.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 딸 연봉에 기대어 살 생각이라서 잡은 건가. 하여튼 어떻게 대출을 받더라도 서울집 없으면 우리 딸 못 보냄새. 그렇게 알 필요도 없네. 나는 자네랑 사돈 맺을 생각도 없고 자네 똑 닮은 수연이도 내 며느리 삼을 생각 추호도 없게 됐으니까. 가자, 수호야. 참나, 그렇게 쥐뿔도 없으면서 아주 너도 별거 아니네. 나한테 결혼 축의금이라며 몇 푼 내주고 우쭐했냐? 저는 가던 길을 멈칫하고 태코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태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저는 머지않아 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냐? 내가 뭘 몇 푼 내주고 우쭐해? 그 옛날에 너 축의금 따로 준 거 그거 말하는 거냐? 앞서 말씀드렸듯 제 딴에는 당시 태코 결혼식에 돈을 못 전해준 것도 미안하고 어렵게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나름 태코가 어려운 것 같아 도와주려고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을 내어주고 신혼살림에 보태 쓰라고 했지만 태코 입장에서는 저도 어려운 주제에 그걸 과시하려고 준 돈이라 생각하며 고깝게 여겼던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친구를 위해서 순수하게 내준 돈조차 악의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고 여태껏 살았으니 어쩌면 지금의 상견례에서 그대로 갚아주고 있나 싶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나는 널 좋아해서 챙겨줬는데 너는 날 불쌍하고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동정하고 항상 나보다 우위에 있고
다 가졌다는 내 눈이 맘에 안 들었어. 교사인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검정고시 출신인 나랑 어울려준 척하며 고고한 척, 돈을 관심 없는 척. 네가 자식 결혼에 관해서는 어디서부터 비참함을 느끼나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악물고 돈 벌었어. 너 이런 꼴 보려고. 태코가 항상 웃고 밝게 있어서 애초에 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순수하고 예뻤던 개구쟁이 모습인 태호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상견례에 얽혀서 60년 지기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다니 저는 차마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뭐라 시시콜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오해, 아니 저건 오해가 아니라 태코가 마음을 삐뚤게 먹어서 삐뚤은 시선에서만 봐서 이루어진 열등감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태코가 나를 고깝게 보았던지 중마고우라고 여겼던 것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녀석에게 내가 친구였던 적이 있었나 마음이 쓰라렸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고 그 뒤를 아내가 따랐습니다. 아들은 제게 끌려 나오면서도 자꾸만 수연이에게 미련이 남은 듯 쳐다보았지만 그 상견례는 끝내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태코와 다시는 인연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는 제가 잘라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코와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아들과 수연이의 인연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시간이 약이라고 한동안 아들이 마음이 힘들어 보이기는 했지만 이내 곧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회사 생활 잘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태코 딸이 우리 집에 찾아왔지만 문 열어주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이 파토나면서 더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태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코의 딸답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 잠시나마 오기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